여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와, 역시 사람은 가 진짜 중요해요. 길티 플레저처럼 읽어보는 책도 휴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에 추천하는 책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여름 갬성책과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책, 의외로 쉬운 원서, 쓰면서 읽는 독특한 책, 이렇게 5권으로 골랐어요. 사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꽤 탔던 책이라서 이미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읽으셨다면 이번 여름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표지랑 제목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름 감성이 아주 그대로 가득하죠. 1980년대에 건축 사무소에 들어간 신입사원의 시점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책이 꽤 두꺼운데요. 이 두께 안에서 극적인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줄거리로 요약하자면 되게 싱거워 보이는데 잔잔함이 주는 매력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건축가가 나오는 소설이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물이 소개되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좀 쌓을 수 있어요. 물론 건축을 몰라도 특유의 여름 분위기가 참 좋고 사람의 성격에서 빚어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 숲속의 나뭇잎이 많이 흔들린다거나 뭔가 행복할 때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게 참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름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 아날로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 애절하고 그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고 반딧불이가 가득한 공간을 걸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주변에 벌레 소리 들리는 것 같고 눅눅한 여름밤에 희미한 빛들이 춤을 추는 그 장관이 나도 왠지 그런 시골 하나 있어서 이번 휴가에 시골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설 이야기 자체는 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입사원이 유명한 건축 사무소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는 여름이면 여름 별장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합숙하듯이 옮겨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 분들이 보시기에는 신입사원한테 여름 휴가 내내 밥 준비를 시킨다고 이런 게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소설의 분위기에 물들다 보면은 이게 과한 부담이 나 누구를 부려먹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무소 직원들 전체가 한 가족 같아서 서로의 밥을 서로가 챙겨주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건축 사무소 하면은 누군가가 의뢰를 해서 건물을 지어주게 되거나 혹은 공모전 같은 거죠. 경합에 참가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이 사무소는 유명한 건축가니까 사실 대부분은 건축을 의뢰받아서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커다란 도서관을 짓는 건축 경합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건축가의 라이벌도 여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모두 묘한 경쟁심 같은 거에 불타오릅니다. 근데 그냥 건축 이야기만 하고 설계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각자의 건축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도 연결짓는 그런 재미도 있고 건축이라는 게 하나의 예술적인 과정이구나. 건축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보는 재미도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연애 그 노선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설레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잔잔하게 흘러가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타임라인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결말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느꼈던 거는요. 이야기 끝부분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여운이 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역경을 딛고 어려운 거를 막 이뤄나가는 그런 성취감과 열정과 감동이 되게 오랫동안 남을 때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여운이 깊게 남을 수 있다는 거를 새삼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은 성취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간직된 미완의 상태로 남아서 여생을 지탱할 정도의 큰 추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따스하게 느껴지고 좋았어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저에게도 나만 간직하고 싶은 미완의 노력이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애절하고 달성하지 못해도 그 가치는 다른 곳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감동도 남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이 지어졌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나만의 도서관을 이렇게 세워보는 그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책은 과학책이에요. 으잉? 여름 휴가에 과학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좀 비즈니스 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의외로 과학책하고도 결이 맞고요. 또 과학책이지만 아주 어렵게 쓰이지는 않아서 평소에 과학 안 읽으셨던 분들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장과 5장은 다른 진화책에서도 볼 수 있었던 주제였고 2, 3, 4장이 흥미롭고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6장을 읽으면서 저자의 입장이 어땠구나를 한번 정리하면서 끝나는 느낌입니다. 독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읽어보셨거나 적어도 유튜브 소개 영상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인간을 조작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경향을 띠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화책에서도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 상대를 선택을 하는 거기에 관여하는 성향이 어떤 것들인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데에서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연구를 많이 소개를 해줘요. 왜 막 떠도는 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랍상이 두부상에게 끌린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느껴지는 사람한테 끌리지? 그거는 최대한 다양한 인간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어지죠. 또 인간에게는 자식을 다양한 유전자와 섞어서 많이 낳으려는 성향도 있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는 목표, 욕망도 있다. 이렇게 반대되는 목표가 충돌할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는가. 그래서 진화에 대한 다른 책들에서도 이런 선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들은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2, 3, 4장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혐오가 굉장히 많아진 사회의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를 진화와 유전자에 대한 시선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치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을 유전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보수 성향이 되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듣기에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라고 딱딱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면서 저자의 의견이 붙여지는 스타일이니까 과학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세상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실 만한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책을 읽으실 때는 편견 없이 오류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짧게 설명하려고 세로토닌이 많으면 보수고 도파민이 많으면 진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너무 확고한 진리처럼 받아들인다거나 저 사람이 저런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건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죠. 와 나는 맨날 핸드폰 쇼츠 보면서 도파민 많이 나오니까 나는 진보 성향이겠네 라고 이렇게 너무 건너뛰는 생각을 하는 것도 지양해야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소개팅 한 사람 고양이 안 키우고 강아지 키우네? 보수인가? 이런 너무 이렇게 짧은 착각 같은 거라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MBTI도 너무 맹신하고 과잉 해석을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워낙 흥미롭다 보니까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책 말고 저도 진화에 대한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좀 쓸데없는 반발심 같은 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준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데 어미가 자식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유전자를 대물림하려는 전략이다 하면은 우리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전략 따위로 표현하지 말아줘 막 이런 마음속에 반발심 같은 게 들기도 하고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와 이게 유전자적으로 뭐 어떤 진화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라네? 역시 내가 본 게 맞나 보다. 와 역시 사람은 유전자가 진짜 중요해. 이렇게 쉽게 너무 생각을 굳혀버리는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대한 책을 한 권씩 더 읽을수록 내 감정과 윤리와 과학을 조금씩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최근 2년 전인가요?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라는 책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 책에 나름의 비판과 논란이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싸우면서 책 읽는 방법 굉장히 재밌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노트를 써가면서 읽으셔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휴가 때 좀 흥미로운 과학책을 읽어보시겠다 하시면 이 책 제가 한번 꼽아봤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책은 빅픽처입니다. 왜 여름에는 스릴러나 호러가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말하긴 하는데 저는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소설은 어느 계절에 읽어도 재미있어요. 근데 그냥 휴가니까 조금 더 재밌는 소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테마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타임킬링용이라고도 하던데 뭐 재밌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어디 내놔서 부끄러울 취미는 아니니까 대놓고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분야의 책들 중에서 뭘 고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재밌는 거는 사실 월간 독서 정리에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의외의 선택을 했는데요. 더글라스 케네디의 대표작인 빅픽처는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 작가의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이 월등히 재밌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책들을 읽어봐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게 좋으신데 작품별로 어떤 개운한 느낌이라던가 독창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책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정말 재미있었고 또 다른 의미로도 추천하고 싶은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원래 꿈이 사진작가였지만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된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자기 아내가 바람핀 걸 알고는 빡쳐가지고 어쩌다 보니 실수로 누군가를 죽입니다. 근데 이대로 잡혀가면 그냥 교도소에서 썩어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어떤 해결책이었는지는 이제 책을 읽으셔야 알 수가 있겠죠.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대놓고 범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삶이 너무 정체되었다거나 방황이 길어진다는 고민이 있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주인공의 인생과 선택이 훌륭하고 이상적인 본보기여서가 아닙니다. 사실 못된 놈이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인데 근데 묘하게 이 주인공 편을 들어주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소설의 매력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지속해서 내 삶을 밀고 나가겠다는 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이런 데에서 묘하게 진한 인상을 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선량하고 이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체 과정 속에서 미래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채로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좀 많이 과장되고 극적이라는 거를 덜어내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아파트 한 채 없다고 해서 못난 인생이 아니고 취준이 길어진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니까 모두의 삶에서 꾸준히 인생을 살아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찾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기계적이거나 인위적인 설명이나 표현도 좀 덜한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휴가 가서 쉬는 시간인데 대단한 거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또 누굽니까? 3,000원짜리 가성비 물건을 사면서도 삶의 질을 올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미로 읽었다가 의외로 감동도 느끼는 일종의 길티 플레저처럼 읽어보는 책도 휴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의외로 쉬운 원서입니다. So Late in the Day라는 클레어 키건의 단편집이에요. 출판사 SNS에서 보니까 Walk in the Blue Fields가 곧 번역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보다는 이 책의 구성이 더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할까 합니다. 일단 원서를 들고 왔으니까 영어로 읽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관심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 수능을 본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던지 간에 2, 3등급? 3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읽어보실 만한 문법 수준이고 어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편해진 게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오래된 거 쓰다가. 근데 요즘 핸드폰은 번역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방금방 모르는 단어나 문장 단순한 뜻을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휘는 어렵지 않고 대신에 묘사되는 거 있잖아요. 동물, 식물 이런 이름들이 더 낯설게 느껴져서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클레어 키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맡겨진 소녀랑 이처럼 사소한 것들 되게 감동적이다, 여운 있다, 따스하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다른 단편들은요 그런 따스함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성 서사로 보거나 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가족 내의 폭력이라던가 비윤리적인 사람, 범죄도 등장합니다. 클레어 키건이 코코아인 줄 알았는데 아메리카노 같은 작가였어요. 씁쓸한 이야기도 잘 쓰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더 매력적이어가지고 번역된 책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휙휙 읽지만 그 아름다운 문장을 번역으로 잘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는 여기에 실린 단편들이 더 많습니다. 여긴 딱 3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에 있는 마지막 안타티카가 굉장히 좋았고 휴가 중에는 사실 많은 분량보다는 적절히 읽은 기분만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표지도 예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단편인데요. 특징이 스포일러를 하면 안 돼요. 단편이지만 기승전결과 나름의 반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결말 부분에 팍 폭발하는 듯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자면 단편 속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결말 부분에서 한데 모여가지고 퍼즐이 완성될 때 그 쾌감과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자신의 문제점과 사건을 이만큼 짊어지고 등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찍는 게 아니라 산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하나씩 조그만 사건의 조각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정상에서 다 모여서 이거를 확 조각을 해줘서 그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좋아서 이분의 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타티카가 그렇게 마지막에 모여드는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도 인물 간의 갈등의 대립이 보이는 게 굉장히 미묘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름 휴가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책장에 놨을 때 예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글 쓰면서 읽는 맛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중고도서로 사서 이런 멋없는 까만 표지인데요. 서점에서 보시면은 민트색과 자주색 표지로 2권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고로 여름 휴가용 책은 예쁜 걸로 사는 맛이 있으면 조금 더 좋죠. 글쓰기 좋은 주제가 600개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토픽이 서너 개 있고 아래쪽에 직접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길게 쓰지 않고 한 문단 정도만 쓰신다고 해도 재미있는 글을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라던가 결혼을 앞둔 연인이 크게 싸웠는데 타고 있는 배가 고장난 상황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글감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만 딱 골라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글감이라는 것도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챗GPT 켜고 글감 쓰기 좋은 거 10개 뽑아줘 하면 쫙 열어주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휴가에 가서 쉬는 시간, 여름이니까 휴대폰을 잠시 멀리하고 최대한 아날로그 물성의 물건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좀 머리를 깔끔하게 비워보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막 엄청 잘 쓸 강박감 없이 그렇다고 막 너무 감성적이거나 자기 성찰하는 글은 또 이상한 일기처럼 흘러가거나 쓰면서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나랑은 조금 멀리 떨어진 듯 하면서 재미있게 써볼 수 있는 주제들이라서 휴가 때 뭔가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에 추천하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의외로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흥미가 생긴 책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에는 어떤 책이 들려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